네, 2022년 9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달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동훈이라고 할까, 윤석열이라고 할까, 시작을. 한동훈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제목, 한동훈은 한국의 젤렌스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부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입법 독재를 이기는 법. 좀 상충되는 제목과 부제 같은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한동훈 장관은 197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50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1978년생, 더 5살이 어리니까 우리 나이로 45, 만 나이로 따지면 44살인가요? 상당히 젊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은 검사 출신이지만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러한 젤렌스키가 뭐라 그럴까? 음흉하다 그럴까? 세상 다 알 것 같은 푸틴을 핵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도 다수당,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 지금은 이 한동훈 장관의 반격 때문에 많이 힘이 빠졌지만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 시행령을 고침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입법 독재의 딜레마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민주당은 요즘은 잠잠한데 감사원 감사를 제한하는 감사완박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상대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오늘 김정은과 주석파 둘이 한두름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문재인 세력을 젤렌스키처럼 상대하라. 한동훈처럼 윤석열 정부의 세력은 싸워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1일 어제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 명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총동원령은 아니고 부분 동원령입니다. 예비군들 중에 일부를 동원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60년 만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죠. 49년 동서독 위기 같을 때.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긴 하지만 전쟁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이 예비 전력에 대한 국가의 예비 전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갖고 아마 군 경험이 있는 예비역을 동원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장비를 채워서 훈련을 시켜서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 같다라고 영국의 BBC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각 동원, 이 국가 동원 체제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 육군의 동원 문제를 담당하는 자문을 해봤는데 좀 답답하고 이게 좀 어렵더만요. 일본 같은 경우 자위대 즉응자위관이라고 그래서 콜하면 바로 달려오는 예비군이 있습니다. 미국도 예비군이 콜하게 되면 바로 달려오는 예비군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비군은 동원 예비군, 일반 예비군 돼 있는데 이 숫자만 맞지 즉각적으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꾸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이 현재는 러시아인 모양이에요. 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은 예를 들어 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게 빠르겠습니까? 전쟁 경험이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가족도 있는데 불러내서 싸우게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건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 있는 예비군들을 전체 병력의 3천만 명 되는 모양이죠. 한 1%인 30만 명을 동원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비군 체제에서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대학생들은 좀 봐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현역 다음으로 가장 좋은 전투 자원인데 빼고 있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예비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푸틴은 30만 명을 부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는가 하면 현재 돈바스 지역이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데 그쪽을 지금 러시아가 좀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흑해 쪽에 면한 뭐 자포리지아 주 등 그쪽을 지금 현재 열심히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고 있는데 수복하고 있는데 푸틴은 23일부터 27일 사이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너희가 러시아로 들어올래? 하는 걸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답니다. 과거 2014년인가요? 12년에 크림반도에서 친러시아 반군이 승리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서 당연히 러시아계가 많았으니까 러시아에 편입하겠다고 해서 러시아에 합병한 적이 있죠. 이러한 방법은 누가 썼는가 하면은 연도는 자신이 없네. 1937년인가요? 그때 이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군대가 오스트리아로 들어가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스트리아가 주민투표를 합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전혀 항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독일에 합병될래? 라고 물으니까 참여한 국민 중에 99%가 찬성합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오스트리아의 해군 대령.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송 부르고 하는 그 가정교사하고 그 아이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나요? 그게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었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돈바스 지역하고 흑해에 면한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러시아의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정작 미국 언론이나 영국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면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반전 데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출국하는 편도 비행기 표가 갑자기 두세 배 올랐다.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떠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곳곳에서 38개의 도시에서 반푸틴, 반전 시위가 일어나서 1178명 이상이 체포됐답니다. 뭐 이거는 투어까지는 아니고 저희 옛날 학생 때 데모하면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듯이 그렇게 된 거죠. 이 푸틴의 독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항을 하면 됩니다. 저는 김정은을 부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부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푸틴이 독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화 공작이 들어가니까 러시아 청년 운동 조직인 베스나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을 위해 죽을 필요 없다. 당신을 사랑하는 러시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지 푸틴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목적도 없는 캐논 포더가 되지 마라. 캐논은 총알이고 캐논 포더 그러면 우리말로 쉽게 가면 총알바지입니다. 왜? 전쟁 났을 때 너 총알바지로 군대 가지 마 그럴 때 그때 총알바지는 군인을 얘기하죠. 속어로 캐논 포더 그러면 군인이란 뜻도 됩니다. 근데 총알바지 죽으러 가지 마 라는 얘기인데 총알바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반전 의지를 내세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 군인 출신 대통령이 나오니까 대학생 중심으로 그렇게 엄혹한 시기에도 자칭 지금 보면 좌파지만 그때 민주화 운동권이 만들어져서 박정희나 전두환 세력에 투쟁했는데 지금 북한에요. 저렇게 김정은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작하면은 김정은 혁명 세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이 정권이 안 해서 문제고 시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베스나라고 하는 청년 중심의 반정부 세력이 총알바지로 참전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푸틴은 국민연설을 했는데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비행 돌아가는 언급을 하죠.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바로 공격을 받으니까 나토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러시아가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갖고 있고 나토 회원국보다 더 현대화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분명히 명확하지는 않았지만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런 게 겁주는 거죠. 그리고
뭐 부분 동원을 하겠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핵무기 사용을 나토가 할 거라는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영토와 국민 보호에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 나토가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에 대한 경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뭘 하게 되면 핵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저는 이러한 푸틴의 연설과 푸틴의 결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러시아의 젊은이들의 대응을 보면서 딱 제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드는 거는 이건 국제정책에서 흔히 나오는 게임 이론으로 풀면은 치킨 게임입니다. 젤렌스키가 영토로는 38배가 적죠. 인구는 거의 4배가 4분의 1밖에 안 되죠. 뭐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두려워서 피했으면 이미 졌을 거예요. 현명해서 피했어도 졌을 겁니다. 근데 정면으로 맞붙는 걸 했습니다. 이걸 국제정치학에서는 게임 이론 중에서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겁쟁이 게임. 쳐들어왔을 때 도망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 비슷한 비유를 든다면은 브랭크맨십. 우리는 이걸 벼랑 끝 전술이라고 그러죠. 그래, 덤벼. 우리 끝까지 부탁해가. 일단 이거 김정일이, 김일성이 이런 자들이 잘 썼지만은 사실은 원조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 쳐들어오면 붙는 거,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쳐들어와서 정면 승부 딱 들어가면은 뭐 센 놈이 이기겠죠. 근데 자기도 다치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붙으면 우세한 자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쟁은 약하게 나면서 약자가 이기는 게 이게 치킨 게임이고, 브랭크맨십도 벼랑 끝에 딱 쏘았고, 그래 붙어보자. 그래, 벼랑 끝에 난 서 있어. 상대방이 쳐들어와. 싹 피하면 쳐들어온 놈이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항상 우세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임을 한 거죠.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이게 공격 왔을 때 전혀 굴하지 않고 싸움을 응했어요. 지금 뭐 러시아는 핵공격 위협을 증명하기 위해서 늘상 하는 훈련이죠. 미국도 ICBM 미니티맨을 늘상 쏘고 있잖아요. ICBM 갖고 기동훈련을 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걸 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 동원령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피바다 속에 익사시키를 원한다. 그리고 그 피바다 속에는 러시아 군인도 포함된다. 전형적인 치킨 게임이 들어간 거죠. 그래, 네가 러시아를 피바다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피바다에는 너희 러시아 군인들도 빠져주고. 그리고 푸틴이 부분 동원을 내린 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방송한 걸 보고 안 게 아니라 그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지난달부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분 동원을 내리는 거는 러시아의 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미 처음 계획했던 부대 갖고 실패하니까 동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관학교 후보생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현재의 장교 갖고 싸우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의 장교들이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장교가 되기 위한 후보생들, 사관학교 생도들을 동원해서 싸우겠다.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전문가들이 싸움은 사관생도가 아닌 군인들이, 장교들이 잘하는 거죠. 생도들은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와서 이 피바다에 죽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온 러시아 군인들은 도망가 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은 수백만 명의 군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독일 언론과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안스키하고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푸틴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 주민들이 원했으니 민주적으로 통합했다라고 하겠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강압에 의한 거다. 오스트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치 독일의 국민 투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합병됐지만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발적으로 독일에 합병됐다는 것 때문에 강제로 영세 중립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스트리아는 군대가 경찰보다 적은 거의 무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내일 푸틴은 폴란드를 쳐들어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 왜? 폴란드는 나토 국가니까. 아까 나토가 자기를 치면은 핵무기 사용하겠다고 푸틴이 그랬죠. 아마 푸틴은 폴란드에 있는 나토가 자기를 쳤다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겠죠. 이런 얘기는 아주 상당히 고도의 심리전인데, 폴란드를 탁 자극하면서, 폴란드가 지금 대한민국산 무기를 많이 도입했잖아요. 폴란드에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토 국가들이 더 지원을 하는 거죠. 옛날 조선일보 있을 때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김창균 논설 주간인데요. 제 또래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재명이 깔봤던 초보 젤렌스키 세계를 놀래게 했다라는 칼럼을 썼어요. 굉장히 쉽게 잘 쓴 칼럼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부분 동원령 내리고 핵 사용까지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푸틴을 저런 꼴로 만든 게 젤렌스키의 리더십이다 이겁니다. 처음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미국은 젤렌스키에게 빠져나와라, 망명해라 라 그러는데, 그때 젤렌스키는 내게 필요한 거는 내가 빠져나갈 차량이 아니라 탄약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푸틴은 아주 멋있는 데서 국민연설하지만 젤렌스키는 이게 군인들이 입는 그런 시커먼 전투복도 아니고 내복 같은 거 입고 아무 지휘시설이 없는 컴컴한 데서, 제가 그래서 이쪽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동영상을 내보냈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총리, 대통령의 군사고문, 군수내부가 다 여기 있다. 우리는 독립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네. 이 연설이 나가는 순간에 도망가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돌아서죠.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상당히 그 후에 유명해지는 장군인데, 하도 중공군이 포격을 들어오면 육군 전방 진지에 있으면 막 포탄 떨어지면 굉장히 공포가 몰려오잖아요. 한두 시간 포탄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공포감 때문에 병사들이 슬금슬금 어떻게든 도망갑니다. 진지에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못 도망가죠. 중대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중대장님 하고 전화 걸면 중대장은 혼자 벙커에 있으면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럼 대부분의 이 전화 받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먼저 도망갑니다. 그래서 진지가 함락되는데, 그 지휘관만은 그렇게 포격이 시작되면 술을 마셨답니다. 공포를 이기려고. 어차피 포탄이 떨어졌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들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포나 이겨보자 하는 거죠. 공포 때문에 도망가니까.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받는답니다. 본인이 인사불속 상태니까 뭐라고 임마? 뭐?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전화 걸었던 소대장은 야, 중대장 아직 주의 중이시다 하니까 본인이 도망 못 가고 병사들도 그 말을 듣고 싸워서 진지를 지켰다. 저는 이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젤렌스키처럼 현명하면은, 젤렌스키처럼 현명한 사람은 도망가죠. 합리적인 판단은. 근데 딱 버티면은 다른 사람도 안 도망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오너들,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었죠.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패튼 장군 같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집차 타고 최전방을 포탄 날아가는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거 보고 더 뛰어가서 2차 대전 때 아주 압승을 거두고 하는데, 젤렌스키가 이렇게 연설하는 바람에 뭐 압도적으로 질 것 같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도망갔다가도 뭐 도망간들 거기 가면 안 죽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이 죽으니까 싸우자 이렇게 적개심이 커지면서 싸우는 거죠. 이 젤렌스키가 제가 며칠 전에 방영했던
이런 연설을 했었죠. 트위터에 올렸나. 러시아, 너희가 가스와 빛, 물, 음식으로 협박하면 나는 그것 없이 살겠다. 배고픔 때문에 굴종하는 것보다 나는 견디겠다. 이런 연설. 네. 이런 연설들이 국민을 움직이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본인이 싸우겠다 그러면 지휘관들이 안 도망갑니다. 근데 처음에 젤렌스키가 항전을 하자 그랬을 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이었죠. 대한민국이 저들이 원하는 신군, 형공, 지금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 같은 것들이 이제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 휴대용 상당히 효과를 거뒀는데 영국도 제공했고 우리도 제공하자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었죠. 거기서 한국 무기 우수성이 입증되면 한국 방산이 대박 터진다 그랬는데 결국은 제공하지 않았고 비전투 무기, 뭐 헬멧이나 군복만 제공했고 그 노선을 윤석열 정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과감하게 한국산 무기를 공급하자. 명분이 있는 지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음에도 한국산 방산은 지금 대박이 터졌습니다.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더 좋았겠죠. 젤렌스키 항전 의지를 보고 제 내린 판단이었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때 민주당 정권은 뭐라 그랬습니까? 젤렌스키를 비난하고 조롱했었죠.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선 후보는 초보 정치인이, 초보 대통령이, 젤렌스키죠, 러시아를 자극했다. 코미디언 출신인 걸 알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지도자가 무지하지 않으면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보고 무식한 놈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도 그가 코미디언 출신임을 알고 대통령 잘못 뽑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희생된다 그랬습니다. 아마추어 뽑으면 저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지금 잘 싸고 있고 푸틴은 점점 핵을 사용할까 말까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제가 핵무력 정책법을 만든 김정은이 우리와 미국의 심리전에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푸틴은 좀 더 영악하니까 나토가 우리를 위협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핵무기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핵 사용하는 순간에 뭐 우크라이나 망하겠지. 근데 그 다음 미국의 핵이 날라오면 미국하고 핵전쟁 벌이면 러시아는 망하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핵을 사용 못합니다. 계속 푸틴을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부분동원해도 안 돼, 총동원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상황 만들어서 핵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베스나나라 그랬나요? 러시아의 반정부 세력이 결국 지지를 받아서 반전 세력이 푸틴을 제거하고 아니면 군에서 아니면 그 경호실이 암살을 해서 제거하는 쪽으로 가죠. 그 나치도 히틀러도 막 소련 쳐들어갔다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막 하다가 쭉 밀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담대한 무기를 쓰자 뭐 어쩌고 가다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도 미국을 확 흰주먹으로 때렸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 역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일본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처음에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하려고 신속히 들어갔다가 걔네들이 돈자대면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영토나 따먹기 전장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게 일종의 미드웨이 해전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이걸 누가 이끌었느냐? 그때는 스탈린, 그 다음에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붙자 이렇게 하니까 된 건데 지금 젤렌스키가 해낸 겁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드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상당히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안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뭐 위인 설법 같은, 그 다음에 검사완박, 검사원의 감사 기능을 완전히 빼겠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있는 많은 관료들은 다수당이 저러고 입법부가 저렇게 하니까 그거대로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버티고 그냥 수긍하는, 잘못됐다라는 지적질만 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은 항전했죠.
검수안박법안 검찰적법 개정안에서 등자가 있는 걸 이용해서 시행령을 바꿔서 모든 수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갔을 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찍혔죠. 젤렌스키가 됐는데 계속 항전하니까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난타전으로 싸우니까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요. 이겁니다. 치킨 게임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받고 당했는데 그런 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또박또박 할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이모 교수 뭐 어쩌고 할 때 뭐 이모가 그런 머리도 좋고 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었는데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할 수밖에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단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국력이 좋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밀어붙이면 주사파 세력들. 자, 이번에 윤건영이가 뭐라 그랬죠?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거 가지고 막 공격을 했던데 과거 자료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에서 중국에서 아베와 뭐 이렇게 스탠딩으로 이렇게 만나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일본하고 잘 애를 썼어요. 반일민족주의로 가다가 왜? 일본하고 북한이 잘 되게 해주면 돌아선 김정은이 돌아올 줄 알고 정권 말기에는 또 일본한테 공을 들였죠. 그런 건 다 제외하고 윤건영 의원은 또 토착 외구 이론을 꺼냅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추미애 이론에 현혹되지 말고 아까 이재명 같이 뭐 잘못 대통령 뽑으면 저런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마이웨이를 쭉 하는 겁니다. 한동훈처럼 젤렌스키처럼. 그러면 이 도망가던 국민들이 옵니다.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저 질비한 수석들, 장관들 소식껏 하십시오. 젤렌스키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하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의 힘이 강하면 내가 살라고 가만히 있지만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제가 아까 6.25 전쟁 때 그 술 취한 중대장처럼 안 도망가고 버티면 싸우러 옵니다.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싸우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면 도망갔던 자들도 비겁한 자가 안 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양이 이끄는 사자떼를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리더론입니다. 젤렌스키가 저렇게 버티니까 우크라이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싸우잖아요. 또 미국도 지원하고 저 같은 사람도 한국산 방산무기 주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치사하게 폴란드에 무기 판 거 갖고 K방산 히트 쳤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라 이거야. 우리 형공, 신공 많잖아. 북한에 또 러시아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서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이 많으니까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 왜? 그런 나라들이 필요한 무기를 제작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거든. 영국, 독일 이런 나라도 할 수는 있지만 공장이 지금 다 죽었어요. 하루 전쟁을 안 했고. 우리만 살아있으니까 주는데 역할을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용기를 갖고 북한을 다루고 중국을 다루는 거죠. 네. 한동훈 노선이 맞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9월 13일부터 15일 사이 정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지지율이 국힘당보다 낮다. 7%포인트 낮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올라가고 이재명 체제가 이제 대표가 됐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둘 다 동반 하락이 하는데 오히려 국힘당 지지율이 높다. 민주당, 국힘당 너희 다 싫어하는 무당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저쪽에서는 계속 윤석열 지지율 20% 30%에 그만 떠들고 있지만 니들도 추락하고 있다. 왜?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3,000명을 조상으로 한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대입이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네 개딸 같은 세력이 있죠. 그쪽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 또 검수완박 같은 걸 처리하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지지하던 즉 민생을 우선시하는 그룹들은 확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여기 올라갔는데 딴 데는 조용히 하락하니까 덫에 걸리는 겁니다. 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정의가 있는 거고 한동훈이는 정의가 있는 거고
이재명은 정의가 없습니다. 문재인도 없고요. 윤건영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야 얘기하는 그 그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자세히 보면은 민주당이 유리한 것 같죠? 다수당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계속 바른말 하고 밀어붙이면요. 물론 평화 시에는 바른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담스럽지만 위기 시에는 통합니다. 한동훈 같은 사람들. 젤렌스키 같은 사람들 통합니다. 하면은 국민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다수당도 무너지고 정계 개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딱 정치라는 걸 모르고 뭐랄까 법만 다룬 사람처럼 하고 또 그리고 이쪽 세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아주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만큼 그쪽 목소리는 커지지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절대 바보가 아니까 내부 조사해 보니까 뭐 개딸들이 나서고 나설수록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진다. 덫에 걸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살기 위해서 검수완박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감사완박법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김정은, 푸틴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순간에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처럼 정면승부, 치킨게임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렇지 장관으로서 젤렌스키 같은 역할을 저는 해왔다고 봅니다. 이것이 입법 독재, 다수당 독재, 주사파 독재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코미디언이라고 우습게 봤던 젤렌스키. 그러나 그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가 그 똑똑한 KGB 출신 푸틴을 핵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핵으로 핵무력 정책법 만들어 겁주고 하는 김정은을 핵 딜레마 사용해봐 하고 몰아치우는 주사파들이 지금 윤건영 등 이런 자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토착 외고 이런 내세우는데 어떻게 모르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재명 자기 살려고 방탄 국회의원 되고 어쩌고 하는 것들 어떻게 다루고 북한에게 붙어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문재인은 어떻게 다루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틀리면 답이 없지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걸로 그냥 마이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붙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 드리고 싶었는데 김창균 논설주간도 재밌는 글을 썼고 사건도 일어나서 좀 길게 우리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나와라. 한동훈은 한국의 젤렌스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